눈보라가 몰아치던 가지 겨울 마세요. 밤이었습니다. 시간 산골 없다. 초가집 안에서 끌고 가. 한 아이가 군주림에 떨며 어머니 엄마, 품에 안겨 가지 있었습니다. 마세요. 아이는 시간 겨우 없다. 숨을 쉬며 끌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배고파요. 어머니 배고파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이의 손을 잡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터에서 팔린 것은 쌀도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노비가 된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수년 뒤 그 아이는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모자는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에 전해 내려오는 한 어머니의 야담입니다. 야담 극장 오늘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눈발이 흩날리던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산골 초가집 안에는 불씨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은 화로는 이미 식어 있었고 방 안에는 찬 기운만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문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올 때마다 지프로 엮은 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 7살 남자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현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입술은 바짝 말랐고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손도 발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미 아이의 몸은 한계에 다가서고 있었지만 아이는 단 한마디도 울거나 보채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품 안에서 작게 숨을 고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옥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저고리 자락을 아이 쪽으로 더 여며주었고 손으로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품에 안아도 배고픔까지 막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뱃속이 비어 있으면 온기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옥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배고파요. 그 한마디에 옥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끝내 아이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는 척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게 굳은 이마를 손바닥으로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있으면 어머니가 꼭 먹을 것 구해올게. 하지만 그것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일 뿐이었습니다. 쌀독은 비어 있었습니다. 나물뿌리 하나, 묵은 된장 한 숟갈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웃들 역시 흉년으로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벌릴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조용히 죽어가는 겨울이었습니다. 원래 옥분의 집이 이렇게까지 가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초가집은 작았지만 웃음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을에서 품팔이를 하며 성실하게 살았고 도현이 태어난 뒤에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되어도 불평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등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옥부는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심했던 해, 남편은 강가에서 나무를 옮기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던 날, 옥부는 어린 도현을 안은 채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아무 대답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옥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텨보려 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드릴도 거들고
삭바느질도 해보았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했고 밥 한 끼를 건너뛰어도 도현에게는 먹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자 그마저 끊겼습니다. 먹을 것이 귀한 세상에서 과부와 어린아이의 삶은 너무도 가벼웠습니다. 도와줄 이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잠든 도현의 마른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뺨, 파르스름하게 메마른 입술,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느껴지는 갈비뼈. 이 아이가 이대로 눈을 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옥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옥부는 도현의 손을 잡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듯 차가웠지만 옥분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도 넘게 울고 또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이 모두 바닥난 자리에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들어찬 느낌이었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 인신매매를 중개하는 늙은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도현을 자기 뒤로 감싸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몸을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늙은 사내는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품이 좋다느니 기력이 있다느니 무심하게 중얼거리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아이 딸린 과부는 값이 떨어지지. 그래도 기력이 멀쩡해 보이니 몇 달 치쌀 값은 되겠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현은 어머니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옥부는 아이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아이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거렸지만 결국 아무 설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옥부는 손에 쌀자루 하나와 동전 몇 잎을 쥐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목에는 노비를 뜻하는 거친 끈이 묶였습니다. 도현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저 안 배고파요. 저 괜찮아요. 어머니 가지 마요. 아이는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옥부는 끝내 아이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얼굴로 도현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등에 손을 얹고 얼굴을 어깨에 묻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도현아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해. 도현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어머니 없이 못 살아요.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있든 내 어머니다. 그러니 살아서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그날 굶어 죽어가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한 어머니는 스스로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도현은 장터 한복판에서 어머니를 빼앗긴 채 세상에서 가장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눈이 아이의 어깨 위에도 장터 바닥에도 멀어지는 어머니의 등 위에도 소리 없이 쌓였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가던 날 이후 도현은 전과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배가 고파도 어머니 곁에만 있으면 금세 웃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달려오던 아이였습니다. 작은 것에도 까르르 웃고 나비 하나가 날아와도 소리를 지르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누가 말을 걸어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없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따라 무언가가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장터에서 정신을 잃었던 도현은 마을 훈장 최진사의 눈에 띄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최진사는 원래 말수가 적고 엄한 인물이었지만
추운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도현을 서당의 아랫방에 들였습니다. 따뜻한 죽을 먹이고 입을 옷을 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주면 억지로 넘겼고 옷을 건네면 물끄러미 바라보다 천천히 받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무언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진사의 부인이 죽을 더 떠주려 할 때도 아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입을 연 것도 잠결에 어머니를 찾을 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칠흑 같은 밤중에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최진사는 잠에서 깨어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배움보다 먼저 견뎌야 하는 슬픔이 있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부모를 일찍 여인 그였기에 아이의 소리가 남 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서당의 아이들은 도현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제 어미가 노비로 팔려갔다며? 버려진 거나 다름없지. 아이들은 잔인했습니다. 어른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를 주워 담아 그대로 다른 아이에게 던지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도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작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배고프면 그 말을 떠올렸고, 외로우면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가슴이 도려내어지는 것 같아도 그 말이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아이가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최진사가 천자문 한 구절을 읽어주면 도현은 금세 외웠습니다. 한 번 본 글자를 오래 기억했고 숫자 셈도 빨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며칠 걸려 외우는 것을 도현은 하루 만에 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했지만 반복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최진사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지만 도현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고 숫자를 익힐수록 어머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 더 뚜렷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될수록 그날 장터에서의 일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더욱 선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슴을 아프게 눌렀습니다. 어느 날 밤 도현은 최진사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최진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비로 팔려간 사람은 이름도 사는 곳도 삶도 모두 바뀌기 마련이었습니다. 팔리고 또 팔리다 보면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찾고 싶다고 찾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을 본 최진사는 차마 진실을 그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꺼질 듯 빛나는 그 눈빛을 짓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쉽지는 않다. 허나 내가 반드시 사람 구실을 하게 된다면 길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도현은 그날 이후 더 독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보다 책을 읽는 시간이 길었고 잠드는 순간에도 글귀를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트도록 붓을 잡았고 눈이 빨개지도록 등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독하다. 아니, 한이 서린 거다. 맞았습니다. 도현의 공부는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어머니를 다시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몇 년이 흐르자 도현은 마을에서
이름난 총명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서당 훈장조차 감탄할 만큼 문장에 밝았고 관아의 아전들도 가끔 아이의 셈을 빌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여전히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쪽에는 늘 그날 겨울 장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눈발 거친 끈, 그리고 자신을 두고 돌아서던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은 서당 앞을 지나던 장사치 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 고을 현감댁에 새로 들어온 늙은 몸종이 있다지. 그래, 손목에 오래된 끈 자국이 깊다더군. 어린아이만 보면 한참씩 멍하니 바라본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래된 끈 자국. 그것은 도현이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손목에도 남았던 흔적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묶이던 그 거친 끈이 파고든 자리. 혹시, 정말 혹시라도 도현은 처음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찾으러 가겠다고. 공부가 준 힘을 처음으로 어디에 써야 할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도현은 그날 이후 공부보다도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관아 근처에서 오가는 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듣는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치듯 걸으면서도 귀는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세상이 흘려보내는 말 중에 어머니의 흔적이 숨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감댁에 들어온 늙은 몸종. 말수는 적고 손목에는 오래된 끈 자국이 있으며 어린아이를 보면 한참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팔도 어느 고을에나 끈 자국 달린 몸종이 없으란 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그쪽으로 끌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도현은 이미 15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훌쩍 컸고 얼굴도 어린 티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떠나보내던 그날의 기억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손의 온기, 마지막으로 끌어안겼을 때 느꼈던 체온까지도. 도현은 최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현감댁에 드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최진사는 놀랐습니다. 내가 왜 그런 위험한 곳에 가려 하느냐?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그곳에 있습니다. 최진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자란 시간 동안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낮게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 단단하다면 내가 막을 수는 없겠구나. 마침 현감댁에서는 장부를 정리할 손 빠른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최진사의 추천으로 그 집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심부름꾼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섰지만 눈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현감댁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무거운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행랑채며 사랑채며 반듯하게 단장되어 있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움직였고 몸종들은 주인의 발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상하게도 생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현은 처음 며칠 동안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둘러보다가 쫓겨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용히 장부를 옮기고 종이를 나르고 심부름을 하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누가 어디에 머무는지, 언제 어느 문이 열리는지, 몸종들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하나씩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채 뒤편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고 돌아서는 한 여인을 본 순간 도현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허리는 예전보다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세월에 지쳐 수척해져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매와 손짓은 도현이 너무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울 때 머리를 쓸어 넘기던 그 손짓.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그 눈매. 어머니였습니다. 도현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인의 손목이 보였습니다. 소매 사이로 드러난 손목에 깊게 패인 끈 자국.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살이 눌린 채로 아물어버린 그 자국이 그날 장터에서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불러왔습니다. 도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장터에서 울부짖던 7살 아이가 어느새 훌쩍 자란 소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여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현아? 그 한마디에 도현은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년 동안 억눌러 온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도현은 달려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 살아 있었어요. 어머니, 찾으러 왔어요. 옥부는 물동이를 떨어뜨린 채 두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손으로 아들의 뺨을 더듬었습니다. 이마를 짚었습니다.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날 우물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늦은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현감댁은 노비가 제 마음대로 아들과 재회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늙은 집사가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의 재회는 너무도 짧았습니다. 옥부는 아들의 얼굴을 붙잡은 손을 거두며 울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눌러 삼켰습니다. 그리고 도현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이제 가거라. 지금은 안 된다.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겨우 찾았는데, 겨우 만났는데, 또다시 떨어져야 한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얼굴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버텨온 사람만이 아는 차갑고 날카로운 절박함이었습니다. 무언가 도현이 아직 모르는 더 큰 위험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몰래 뒤뜰로 불려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던 사람은 옥분이었습니다. 주위를 여러 차례 살핀 뒤에야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아, 내가 여길 떠나야 한다. 왜요?
이제야 어머니를 찾았는데요. 옥부는 눈을 감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안고 있던 비밀을 꺼내노는 것처럼 그 말들은 천천히 나왔습니다. 이 집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집이 아니다. 현감은 사람을 사고 파는 일까지 뒤에서 손을 대고 있다. 나처럼 팔려온 이들이 이 집을 거쳐 다른 곳으로 넘겨진다. 도현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이상하게 많은 하인들이 들어왔다. 사라지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친척 집으로 간다. 다른 고을로 이사 갔다. 어영부영 사라지던 얼굴들. 그것이 모두 팔려나간 것이었다니. 옥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인 걸 알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널 약점으로 삼을 게 뻔하다.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이대로 두고 떠나라는 말씀이세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게 먼저다. 하지만 도현은 더 이상 예전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그 시간 동안 그는 단지 글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을 견디는 법을 배웠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옥분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아들이 어느새 자신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쁜지 두려운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현은 현감대간을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하는 척하며 사랑채를 기웃거렸고 장부를 나르는 척하며 안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현감이 밤마다 따로 보는 장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세금 장부와는 달랐습니다. 이름 대신 표시가 적혀 있었고 수량 대신 사람 수와 값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도현은 그 장부를 본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천천히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팔린 날짜, 팔린 값, 옮겨진 방향. 자신의 어머니 역시 그 숫자 중 하나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도현은 그날 밤 달빛 아래 어머니를 다시 찾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장부를 세상에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뿐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옥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건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도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고 자신을 버렸다면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옥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아비와 똑같구나. 끝내 옳은 일을 외면하지 못하는구나. 그 말은 도현에게 처음 듣는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강물에 휩쓸려 사라진 그 사람이 지금 아들을 통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누군가 도현의 방을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차렸습니다. 이미 현감 쪽에서도 이 총명한 소년이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현이 장부를 훔쳐보았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빨리 들통났습니다. 현감은 평소 온화한 척했지만 본 모습은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조용히 웃으며 벌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도현을 사랑채로 불러들여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요즘 쓸데없는 것을 많이 본다 들었다. 도현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은 식어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현감은 찻잔을 천천히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그 여유 있는 손놀림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그저 시키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현감은 피식 웃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늘 그 말부터 하더구나. 그날 저녁 옥부는 도현이 붙잡혀 갈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곧장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루에 이마가 닿을 듯이 깊이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현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을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시켰습니다. 제가 장부를 훔쳐보게 했고 제가 밖에 알리려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도현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안마당 한쪽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도현은 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장터에서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목숨이 먼저라며 자신을 지우는 사람. 도현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감은 오히려 그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모자란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도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정조차 재미거리처럼 여기는 자였습니다. 모자간의 애절함을 보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현감은 차갑게 명했습니다. 여인은 내일 다른 고을로 넘긴다. 그 말에 도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빼앗긴다. 이제 겨우 만난 어머니를 또다시 잃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헤어지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도현은 그날 밤 있는 힘을 다해 현감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을 달려 최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몇 해 전 자신을 거두어준 은인이자 지금도 세상에 몇 안 되는 믿을 사람. 도현은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불법 매매 장부, 현감의 죄, 어머니의 희생, 지금 현감댁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말이 빠르고 숨이 가빴지만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고을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관찰사에게 올릴 상소를 준비하자. 도현은 밤새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부에서 본 내용 사라진 사람들, 어머니의 사연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질 때마다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이 글이 어머니의 목숨이 걸린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팔려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되돌리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새벽이 다 될 무렵 상소문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소가 올라가기 전날 밤, 현감은 무언가 눈치를 챈 듯 병력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새벽 호송을 앞당기려 한다는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내일이면 다른 고을로 끌려갑니다.
도현이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 현감댁 뒷뜰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을로 넘겨질 노비들을 묶어 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삿자리가 깔렸고 그 위에 보퉁이들이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말 한마디 없이 줄을 섰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이들은 이 순간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옥분도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다시 거친 끈이 묶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이미 한 번 겪었던 이별이었기에 두려움의 모양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자신을 지키려다 화를 입을까 봐서였습니다. 그것만이 두려웠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도현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겨우 살아 있었구나 하고 느꼈던 그 순간을. 아들의 뺨이 얼마나 거칠어져 있었는지, 눈빛이 얼마나 단단해져 있었는지, 그것으로 족하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때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한꺼번에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크게 열리며 관찰사 측 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맨 앞에는 최진사가 있었고 그 옆에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달렸던 것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옷자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신발이 진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관찰사에서 파견된 군관이 외쳤습니다. 현감의 불법 인신매매와 장부 조작에 대한 상소가 접수되었다. 모든 장부와 노비 명단을 즉시 압수하라. 현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도현이 베껴 둔 장부 내용과 최진사가 모아둔 증언이 모두 관찰사에 전달된 뒤였습니다. 증거는 분명했고 군관들의 움직임은 단호했습니다. 하인들은 웅성거렸고 몸종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떨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눈물이기도 했고 드디어 누군가가 이 지옥 같은 집의 문을 열어젖혔다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도현은 군관들 틈을 비집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옥분의 손목에 묶인 끈을 풀었습니다. 매듭이 단단해서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끈이 풀렸습니다. 거칠게 패인 오래된 자국 위로 새로운 상처가 겹쳐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묶이고 또 묶였던 자국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손목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달려왔지만 막상 눈앞에 상처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 자국들이 생기는 동안 자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살았구나, 이번엔 정말 내가 날 살렸구나. 도현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현감은 결국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그가 숨겨온 장부는 세상에 드러났고 불법으로 오간 이름들이 하나씩 추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려가 소식조차 끊겼던 이들의 행방도 뒤늦게나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불법으로 거래된 사람이었기에
관찰사의 명으로 신분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자유를 되찾은 순간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속박 속에 살면 자유조차 꿈처럼 느껴지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현은 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이번에는 둘이 함께 있는 집이었습니다. 도현은 다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옥부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아들이 책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두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큰 복이었습니다. 울음 없이 지나가는 저녁이, 배고프지 않은 밤이, 상처 없이 잠드는 아침이. 옥부는 어느 날 저녁 노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현아, 나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배운 것을 약한 이들을 위해 써다오. 도현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배운 글은 어머니가 제 목숨으로 사주신 글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노비가 된 어머니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잊지 않고 끝내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고. 그날 저녁 초가집 굴뚝에서는 오랜만에 따뜻한 연기가 올랐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마당으로 번졌습니다. 나무 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긴 이별을 견뎌낸 모자는 비로소 같은 저녁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던 초가집에 마침내 사람 사는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야담을 듣고 계신가요? 집인지, 차 안인지, 잠들기 전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